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유종훈 기자는 하루 잘 보냈어요? 바빴죠. 바빠져요? 네, 저희 아마 항상 바쁘고 정신없고 네.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네. 혹시 방심을 하게 되면 바쁘게 됩니다. 네. 아니 그게 뭐 직장인의 숙명이지 뭐 그걸 갖다가 이제 불만 갖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아닙니다. 행복하죠? 바빠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바빠서 행복합니다. 네. 저희는 방송하고 취재하고 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거 이제 콘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감정이 돌아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관련된 이야기만 하면 네. 욕을 먹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본격적인 경기 부양 통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부터는 네. 이제 뭔가 달라졌나? 오. 라는 느낌들을 하나씩 갖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중국 관련된 뭐 투자를 하건 뭘 하건 간에 모든 것이 다 마이너스만 일어났으니까. 그쵸. 하지만 이제는 약간 좀 뭔가 저희도 중국 이야기를 해도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네. 우리 류자오핑 기자 우리 류자오핑 기자도 네.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주저리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연중 최대 연휴인 국경절이 이제 오늘 끝나게 되죠. 그렇죠. 그 이제 내일 다시 한번 중국 증시가 열리게 될 텐데 이때 또 맞춰서 중국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헤드라인 한번 열어주시면요. 중국 본토 증시가 이제 굉장한 상승과 함께 정말 급등이었죠. 막 하루에 장난이었죠. 8% 막 네. 지수가 8% 오를 정도의 급등세였으니까 네. 이런 급등세와 함께 지난 10월 1일 이전에 이제 마감을 했었는데 기나긴 연휴를 끝내고 이제 내일부터 거래를 재개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급등이 너무 셌으니까 다시 재개하면 좀 빠지지 않을까, 차익 네.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때 맞춰서 중국에서는 정책 당국이 경제 회복 패키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부터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거기에서 그 전에 발표했던 게 통화정책 패키지였다면 네. 이번에 발표되는 거는 정책 패키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경제정책의 두 개의 사들이라고 하면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는데 네. 통화정책은 발표가 됐으니 이번에 재정정책을 발표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솔솔 일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이번 국경절에 실제로 인민들의 소비는 꽤 화랑을 띄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부 가전 매장에서는 판매량이 전년 대비 한 400% 급증했다는 얘기도 있고, 특히 TV 판매가 두드러져서 판매액이 96.8% 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매체 제일제경이 이구환신 정책이 무르익으면서 올해 국경절 연휴 가전업계가 화랑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6일에 보도를 했는데요. 이구환신 정책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가전 이런 것들을 새로 살 때에는 기존 것을 폐기하고 새로 살 때에는 거기에 보조금을 더해주는 정책, 이 이구환신 정책입니다. 이구환신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있긴 했었는데 지금 이 이구환신 정책과 더불어서 전통적인 소비 대목인 국경절 연휴가 이제 맞물리게 되니까 이때 확실하게 좀 뭔가 소비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급한 일반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전 중에서 특히 TV 판매가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중국 현지 시장 업체인 룬토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프로모션 기간 TV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2.5% 증가했고요. 판매액 기준으로 보면은 96.8% 증가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TV를 바꿀 때는 이사철이긴 한데 그렇죠. 중국은 지금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중국이 갑자기 뭐 이사를 많이 하게 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워낙
워낙 힘들었던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구환신과 국경절 연휴, 소비 대목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구환신 보조금에 힘입어서 국경절 연휴 첫 4일 동안 가전제품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15% 증가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그 정말 이구환신 보조금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봐야 되잖아요. 네네. 실제로 보도를 보면요. 하이얼 스마트 홈 상하이 센터 마케팅 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구환신 보조금을 받은 소비 비율이 70%에 달했다. 실제로 뭔가 정책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일 국경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중국에서는 경제 회복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가 아니죠. 오늘 중국 국무원 신문 판공실에 따르면 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우리가 국가발개위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발개위에서 8일부터 패키지 증량 정책의 시스템적 이행, 경제 상승 구조 개선 및 발전 추세 지속 호전 상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증량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부 투자와 국유 기업의 자금 운용 확대 등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 금융 정책을 의미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 증량 정책 시스템의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확장적 재정 금융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가운데 통화 정책은 이미 나왔고, 네. 그럼 재정 정책을 소개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중국에 있는 유명 되게 권위 있는 경제학자가 중국 정부가 최대 10조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지원을 늘릴 여지가 있다는 전망을 내놨었거든요. 네. 그 내용이 이번에 좀 포함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조 위안이라고 하는 금액이 1,900조 원에 달하는 굉장한 금액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1,900조 원을 풀면 좀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우리는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중국과의 공급망을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의 1위 국가는 중국입니다. 지금 미국의 수출량, 그러니까 대미 수출량과 대중 수출량을 비교해 보면 연중 한때 대미 수출량이 대중 수출량을 넘어선 때도 있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그러니까 지난 9월 수출량을 보더라도 여전히 대중 수출량이 우리나라의 1위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경계가 화랑을 띄어야 우리도 수출이 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네. 철강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도 물론 HBM과 같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쵸? 디램 낸드 플래시와 같은 레거시 반도체의 경우에는 결국 커머디티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화랑을 띄어야 또 그쪽으로 수출을 하고 네. 거기에서의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재 산업도 중국의 워낙 긴 불황 때문에 화장품도 사용 안 했죠. 옷도 좀 덜 샀죠. 네.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칠 수 있겠지만 명품 업체들도 중국에서 엄청난 그 영업 손실이 아니라 매출 역행, 감소. 매출 네. 감소, 그렇죠. 네. 매출 감소, 증가폭의 감소가 아니라 매출의 역성장, 그쵸.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화장품도 물론 당연히 이제 중국 화장품 제품 자체의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안 팔린 것도 있습니다만 네. 불황의 여파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가 좀 정상화되는 것만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 팔리던 것들이 좀 팔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경제에는 중국의 경제 정상화만으로도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중국이 밉지만 중국의 경제는 반드시 정상화되어야만 한다. 그렇죠. 그래서 내일 이 중국에서 정책 패키지를 어떤 것을 발표하게 되는지 굉장히 유의 깊게 살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내일 그 중국 장이 열릴 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네. 지금 7일 동안이나 일단은 장이 안 열린 상태고 그렇죠. 직전에 엄청 올랐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기다리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정책 패키지를 한번 또 내놓게 되면은 네. 또 조금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 내일 또 조금 많이 지켜봐야 될 것 우리 같습니다. 오전에 박병창 이사가 그 10조 위안의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줬는데 네. 들으셨죠? 그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거 타파한다고 중국 정부에서 내세웠던 금액이 그때 4조 위안이었다. 네. 그것보다 2배 반 정도 더 많은 금액이니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알겠지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었는데 그렇죠. 진짜 사실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친중 매국 막 이런 자,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이제 저만 갈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런 평가를 뭐 나올 수도 있고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중국 경제가 정상화가 돼야 우리 수출이 또 더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네. 챙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MBTI 요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투자할 때만큼은 네. T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이게 더하기 빼기 해서 플러스 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걸 약간 감정을 배제를 하고 딱 봤을 때는 중국을 사실 빼고 가긴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네. 네. 조금은 내일부터 다시 좀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는 좀 우리가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오래된 회사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이제 비전 같은 것도 많이들 발표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2020년도에 회사 출범하고 첫 번째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전에 비전 발표회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 당연히 네. 있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두 번 놀랐거든요. 네. 회사가 2020년밖에 출범한 지가 4년밖에 안 됐어? 이거랑 비전을 선포한 적이 없었다고? 아.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공식적인 비전 선포가 오늘 처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그 비전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가졌던 거고 네, 많이들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스스로 했고 가졌던 거고. 네, 외부에서 많이 만들어준 비전이라든지 목표치가 많았던 거죠. 네. 오늘 이야기가 났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새 기업 비전인 이제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를 했고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매출을 2배로 키우겠다. 네. 그리고 수익률을 지금 이제 IRA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지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외하고도 우리가 이제 10% 중반대의 EBITDA를 가져가겠다라고 네. 하는 게 오늘 이제 중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좀 사진 좀 띄워주시면은 이게 오늘 이제 김동명 사장이 오늘 했던 가장 대표적인 중심적인 내용 두 가지입니다. 매출을 2028년도까지 2배 올리겠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 매출 기준으로 보니까 한 33조, 34조 정도 했었는데 그러면 거의 한 70조 가까이 하겠다. 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지금 10% 중반 이상의 에비타를 가져가겠다라는 거는 엄청납니다. 네.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땐 사실상 적자가 확실해 보이거든요. 네. IRA 보조금을 빼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외를 하고도 우리가 그러면은 이 정도의 수익성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는 배터리 관련된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 이거 현대차도 맨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모빌리티 서비스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프로바이더. 하는데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자동차용 배터리죠. 배터리. 여기 이제 흔히 말하는 자동차용 배터리라고 한다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파우치형입니다. 소형 전지 사업부는 따로 있어요. 네. 이제 소형 전지 사업부와 이제 기존에 있던 파우치형 전지 사업부 전체가 지금 이제 자동차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좀 많은 혁신을 가져가겠다라고 했던 거고 또 하나는 ESS 쪽. 네. ESS 쪽은 아직까지 시장이 많이 열리지 않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매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아직은 적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많이 올려서 이제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데 핵심적인 내용을 다 정리해 놓은 게 다음 페이지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은 ESS, UAM 등 논 EV 사업 확대로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전기차 캐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도 다양한 어쨌든 공급처를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논 EV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파우치형 네. 그리고 이제 3원계 배터리가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하이니켈 쪽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부분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LFP라든지 고전압 미드니켈 또 네. 이제 46파이 시리즈 지금 이제 46파이라고 한다면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4680 배터리를 그걸 비롯한 이제 제품이라든지 고객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비롯된 겁니다. 네.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많이들 아시겠지만
테슬라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이제 뭐 국산차보다는 수입차에서 훨씬 더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EV가 안 좋아지는데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이제는 거기에 관련된 제품 포트폴리오와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고요. LFP 관련해서는 지금 LFP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ESS 쪽을 좀 중심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나중에 다시 이제 전기차용으로도 많이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중국산 LFP가 글로벌 시장에 많이 먹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전한 미드니켈로 조금 많이 이제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미드니켈이라고 한다면 많이들 예전에 알고 계셨던 뭐 523이라든지 네. 622라든지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는 그 중간에 둘에 들어가는 중간이 바로 이제 코발트예요. 네. 코발트 함량을 낮추면서 이제 그리고 니켈 함량도 낮춰서 가격도 낮추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코발트를 낮추게 되면은 안전성에 조금 약간 문제가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까지는 이제 보완을 해서 고전압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미드니켈 지금 미드니켈 관련된 기술력을 많이 보완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은 뭐 이쪽 하이니켈이라든지 뭐 뿐만이 아니라 니켈 쪽 관련된 3원계 배터리 만지는 거는 사실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에서 가장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중저가형 시장을 좀 많이 고려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네. 468에는 많이들 이제 오늘 많이 좀 많이 뉴스를 회자됐죠. 들었죠. 네. 네. 이제 올해 12월부터는 이제 테슬라의 4680 배터리 공급을 시작을 한다라고 그렇죠. 했었는데, 네. 사실은 좀 많이 늦어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래는 8월부터 이제 테슬라 향으로 공급을 할 계획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네. 그랬다가 뭐 테슬라 사정인지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한 4개월 정도 늦어진 상황인데, 어쨌든 올 연말부터는 그러면은 468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시작하게 되고, 네. 이렇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좀 많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겠네요. 기존에 많이 공급을 했던 2170 배터리보다는 이게 단가가 훨씬 비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수익성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던 부분은 ESS입니다.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논 EV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은 ESS예요. 그렇죠. ESS는 뭐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태양광이라든지 네. 수소라든지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 결국 발생시키면 네. 저장을 해야 될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지금까지는 LG 엔솔이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는 지금 테슬라가 잘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LG 엔솔이 가져갈 건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충전 시장이랑 그리고 이제 태양광 시장이랑 여러 가지로 지금 같이 나갈 거고요. 가전 시장이랑 또 같이 나갈 예정이 가전 있습니다. 시장이요? 네. 가전 시장이라고 하면 좀 약간 그런데 LG 전자죠. LG 전자와 함께 가서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가정용 ESS 시장 있죠. 네. 이 부분을 지금 LG 그룹 차원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LG 엔솔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미국에서 지금 전력을 어떻게 공급받을지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력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노후화되어 있고, 네.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나라 변압기 배전기 전선이 엄청난 수요를 끌고 있다. 사실 근데 그 네. 이면에는 그럼 왜 이렇게 전력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냐? 데이터 센터 때문에 너무 많은 그 전력을 잡아먹기 때문이다. 네. 그럼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 태양광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태양광 에너지가 있는 데는 ESS가 있다. 그렇죠. 결국 이게 하나의 맥락으로 같이 연결되는 건데, 네. 전력기기는 잘 나가고 ESS만 안 나가고,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잖아요. 되죠. 네. 사실 이제 순차적으로 같이 나아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들은 캐즘의 어떤, 그러니까 ESS가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발표를 오늘 한 거네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는 보완제가 아니라, 이제 오늘 발표 내용 중에서 네. 2025년도 이제 미국 ESS 셀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28년도에는 미국 ESS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이제 ESS 시스템 통합 글로벌 톱3를 달성을 해서 5배의 매출 성장을 이루는 걸 지금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글로벌에서도 탑3 미국 시장 내에서 1위라는 거는 테슬라를 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뭐 굉장히 좀 미래 관련된 큰 좋은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8월 달까지 배터리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네. 오늘 발표된 건데 보시면은 뭐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1등은 CATL, 2등은 BYD, 뭐 지금 이제 거의 고정값으로 잡혔습니다. 이거는 이제 1월부터 8월까지 올해
글로벌 판매량입니다. 네. 글로벌 배터리 판매량인데 이제 CATL과 BYD가 합쳐서는 이제 거의 한 53.5%. 네, 53.5%의 점유율이요, 점유율. 이제 네.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점유율을 보시면은 이제 작년에는 14.4%에서 올해 12.1%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성장률도 2.5%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좀 8%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좀 빠져서 4.8%. SDI가 7위에 있는데 SDI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은 9.2%였는데 이제 시장 점유율도 4.7에서 4.2로 조금 많이 빠진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가장 좀 분위기가 좋은 곳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잘 보시면은 이제 국내 3사 그리고 이제 밑에 지금 파나소닉 네. 빼고 나면은 전부 다 이제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기업이고요. 이제 봤을 때 LG엔솔 좀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드리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테슬라 쪽에서 매출이 조금 많이 빠지게 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거였죠? 제일 위에 CATL, 네, CATL의 LFP 배터리가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빠지게 됐는데 이 부분은 조만간 좀 복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 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던 이제 가장 낮은 스탠다드 RWD 모델에 지금 CATL의 LFP 배터리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9월 27일부로 미국 내에서 이제 판매가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롱레인지 그 RWD부터 들어가요. 여기부터는 이제 LG 배터리가 들어가기 네.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이제 파나소닉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조금 호재이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들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는 조금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요? 이제 이게 SNE 기준으로 2달 뒤에 반응이 되기 시작할 텐데 네. 왜냐하면 이제 이달 한 다음 주 내지 다다음 주부터는 미국에 있는 현대차 이제 전기차 친환경차 전용 공장인 HMA가 가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는 이제 순수하게 거의 SK온 배터리만 들어가게 돼요. 오. 거기서 만드는 차가 이제 아이오닉 5라든지 그리고 이제 다른 그 하이브리드 차들이 많이 네. 거기서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다 이제 SK온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SK온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조금 많이 기대를 해도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SDI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요즘 분위기 좋다 보니까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BMW요? BMW 굉장히 좋죠. BMW 많이 좋고 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스텔란티스 PHEV에 많이 넣고 있어요. 아. 근데 우리가 스텔란티스 하면 야 지프 말고 뭐 없잖아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네. 스텔란티스는 사실은 푸조 시트로엔과 기존에 있었던 클라이슬러가 합쳐진 네. 거잖아요. 미국 내에서는 지프인데 유럽 내에서는 피아트라든지 네. 푸조 시트로행이라든지 이런 소형 전기차 PHEV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지금 뭐 좀 많이 힘을 내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PHEV 쪽에서 지금 거의 다 삼성 SDI 걸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PHEV 쪽도 지금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를 보면 제가 드는 생각이 네. 이거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중국 업체들을 제외하면 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하고 파나소닉하고 삼성 SDI 요 4개 업체밖에 안 남는 건데 그렇죠. 그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뭐 ESS를 통해서 이제 극복해 보겠다라는 예. 비전을 발표를 한 거고 SK온은 조만간 우리 공장 돌아갑니다. 자동차 그렇죠. 생산될 거고 그 자동차에는 다 SK온 거 들어갑니다가 네. 되는 거고 삼성 SDI의 경우에는 지금 일단 BMW는 워낙 잘 팔리고 있는 건 알지만 BMW라는 브랜드 자체가 물량 공세를 하는 그런 브랜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많이 파는 브랜드는 아니고 오히려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SDI의 경우에는 오히려 크라이슬러가 아니죠. 이게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 네. 스텔란티스의 중저가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것도 괜찮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PHEV. PHEV. 네, PHEV에 많이 들어간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체들의 현재 상황을 류종훈 기자가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 지금 이번에 지난 8월과 7월 사이에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던 티메프 사태 있었잖아요. 네. 이 티메프 사태에 대한 검찰의 판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일보 단독 기사를 통해서 좀 나오게 됐는데 네. 두 가지 큰 문제점을 꼽았어요. 일단 역마진 마케팅을 했는데 요거는 약간 경영진의 배임 소재가 배임 혐의가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감 몰아주기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씩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역마진 마케팅에 대해서 왜 배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였냐면 일단 그 전자제품이라든지 골드바 같은 것들을 셀러들에게 이거 우리 쿠폰 이용하면 역마진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셀러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예를 들어 골드바가 46만 원인데 이걸 뭐 39만 원에 판매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셀러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46만 원은 받는 거고 대신 39만 원은 소비자가 물건 값을 제공하는 거고 그럼 나머지의 7만 원 차는 누가 주느냐? 바로 그것을 티몬과 위메프가 감당하도록 네. 지불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위메프가 판매를 할 때마다 손해를 보게 하는 구조를 경영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가 있다라고 본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6월 기준으로 이 골드바 역마진 판매를 했던 기업은 37억 원 정도의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의 판단인데 결국 이것을 했던 이유가 뭔지를 보면은 6월에 Q 익스프레스 상장, 나스닥 상장이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상장을 하면 사실 상장을 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이 돈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뭔가 퍼즐이 맞춰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분간 우리가 위메프에 약간 손실을 끼쳐도 돼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게 이제 검찰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업체들도 이런 피해를 봤었고요.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티메프 자금 상황이 악화됐던 계기 가운데 하나가 Q10 익스프레스로 일감을 몰아줬기 때문이라고 또 검찰에서 봤는데 Q 익스프레스에게 서비스 판촉 명목으로 수수료 일부를 티메프가 대신 내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Q 익스프레스가 지난해 1월 배송과 재고 관리 등을 대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인율을 또 내세워서 건당 서비스 이용료 3,000원 가운데 2,500원은 셀러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500원은 티메프에서 지출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Q 익스프레스의 매출이 급증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네. 사실 물류 업체를 어떤 업체를 선택하는지는 효율 좋은 물류업체 그리고 저렴한 물류업체 거기에다 가성비 좋은 물류업체를 선택하는 거는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비단 자신들의 자회사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네.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정황을 보면 범행 목적이 Q 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이 검찰이 문제를 삼고 있냐면 상장 주관사인 이 골드만삭스가 Q 익스프레스를 상장시키려고 하고 보니까 이 매출이 부족한데요? 라는 진단을 받은 다음에 네. Q10 경영진이 Q 익스프레스 매출 증대를 위해서 자회사의 매출을 동원했으면 그럼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상장을 위해서 위메프와 티몬의 그 자금을 동원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검찰의 판단은 결국 Q 익스프레스를 상장을 하려니 네. 매출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듣고 네. 골드만삭스의 제언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티몬과 위메프의 매출을 동원해야겠구나 라고 한 것으로 검찰에선 판단하고 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물류 효율이라든지 기업의 비용 측면에서 Q 익스프레스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네. 야, 이 상장이 안 돼요. 그러면 상장시킬 만한 매출 채워드릴게요. 어디서? 티몬과 위메프에서요. 요런 구조로 이제 검찰에선 보고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것도 배임의 혐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검찰에서는 구영배 대표, 그다음에 류화연, 류경진 대표가 일련의 범행 행위를 함께 모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류 대표를 포함한 그
류화연 대표, 류광진 대표는 아니 우리는 재무와 관련해서는 실권이 없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모의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검찰에서는 이런 그 경영의 대표 중대한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함께 모의하지 않고서는 힘들었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을 해서 검찰에서는 공범으로 지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좀 보면 그러니까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참 답답합니다. 뭐냐면 그렇죠. 구영배 대표가 야 6월 상장만 하면 이 모든 게 해소돼 라는 계획과 함께 진행이 됐다면 야, 정말 좀 악질처럼 보입니다. 너무 나쁜 거 아닌가요? 네. 의도 자체가. 정말 악질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구조라는 것도 좀 답답했었고요. 그니까요. 이렇게 돈을 남의 회사 돈을 마음대로 유용해도 될 만한 구조였다는 것 자체도 되게 네. 좀 답답하고 어쨌든 이 사태는 앞으로 이제 검찰의 이 판단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재판 결과를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감 관련된 건데 이제 허그 아시죠? 허그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인데 여기서 이제 전세보증보험을 들게 되면은 이렇게 전세 사고가 나지 않게 네. 대신 먼저 이렇게 돈을 내주잖아요. 네. 집주인 대신에 집주인 대신에 이제 올해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한 2조 7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국감에서 자료에서 나온 건데 이제 민홍철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허그가 이제 2021년도 때 3,900억 원, 그리고 2023년도 때 3,849억 원,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 원이랑 현물 출자 7천억 원 등의 이제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아서 네. 총 5조 4,739억 원의 혈세를 도움받았습니다. 이걸로 뭘 해줬냐? 이걸로 이제 그 집주인들 대신해서 돈을 갚아준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결국에는 전세 사기 혹은 전세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금 들어간 혈세가 5조 5천억 원, 4년 동안에 5조 4천억 원에 지금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허그의 보증 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늘어나가지고 지난해 법을 개정을 해서 자본금의 한 90배가 됐고요. 네. 법정 자본금도 10조 원으로 지금 확대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허그가 뭐 무한정 돈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돈을 갚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허그도 결국에는 회사예요. 그렇죠. 지금 운영이 돼야 되는 회사인데 올해 지금 이 회사의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표를 하나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네. 허그의 지금 대위 변제금 추이도 한번 보시면은 늘어나는 지금 규모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추산하면 거의 10배가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재무 상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추정되는 단기 순손실이 3조 8천억으로 되올 거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허그가 이제 3년 연속 적자를 지금 볼 것으로 지금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나라가 네. 대신해서 지금 전세 피해자들을 보증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가만히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또 세금이 네. 계속해서 지금 빵꾸 나는 걸 메꿔주는데 쓰이다 보면 이게 올바르게 쓰이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좀 계속해서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네. 되게 참 그 구조만 보면 네, 이 사조가 네, 사기 피해자의 그러니까 사조가 사실 범죄자에게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거죠. 네. 그 사람들 대신해서 지금 그러니까 세금이 범죄자 우리가 낸 세금으로 범죄자 돈 준 거잖아요. 범- 구조만 보면. 야. 범죄자의 지갑에 직접 꽂히진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범죄자에게 지갑에는 먼저 꽂혔고 선입금 됐고 네, 그 다음에 그 돈이 피해자들의 돈을 이제 허그해서 메꿔준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구조만 보면 세금이 범죄자한테 돈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물론, 회수율이 올해 8%밖에 안 된대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대부분 이제 뭐 많이들 회수를 하긴 하는데 네, 지금 그쵸. 올해는 네. 회수율이 8%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전세 관련된 시장 자체도 지금 많이 좋지 않은 거지 않을까. 또 그렇게 지금 보이긴 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네. 않아서 아니, 빨리빨리 그러니까 물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네.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전혀 그거는 진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당연한 건데 네. 그럼 이제 회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회수가 안 되면 그거는 이제 진짜 돈 꽂아줘 버리는 그렇죠. 경우가 돼 버리니까. 이 허그의 지금 이게 그 재무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은 네. 결국에는 허그는 그 전세를 보증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지금 가장 큰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고간이 비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 도와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전세보증 가입 자체도 못하게 되면은 네. 일반 서민들은 이제 전세를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뒷배마저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신 하나만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지 말고 네. 저 부동산 뉴스 준비된 거 말고 PD님 마지막 헤드라인 좀 해주시죠. 그 불자동차 이미지 할인 많이 해주면 장땡 벤츠. 자, 벤츠 얘기로 마지막 좀 단신하고 끝내죠. 네, 요 표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거냐면 이제 오늘 이제 수입차 판매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됐는데 벤츠가 1등을 했더라고요. 벤츠가 1등을 할 때 다들 이제 좀 놀라는 게 뭐냐면 야 벤츠 불났는데 어떻게 1등하냐. 네. 벤츠 누가 사라고 했는데 지난달에 벤츠가 엄청난 할인을 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할인을 많이 뽑았고 그러다 보니까 8,300여 대를 팔면서 BMW를 꺾고 1등을 했어요. 네. 그거는 뭐 BMW랑 벤츠는 항상 1등, 2등을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은 예상이 돼요. 할인 많이 하면. 그런데 제가 제일 놀란 건 이거예요. 벤츠 E클래스 한 대 차량의 판매량이 4,941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E클래스가 불났던 그 문제의 클래스가 E클래스잖아요. 근데 걔는 전기차고, 네, 걔는 네. EQ2고. EQ, 예, 예. 예. 근데 E클래스가 이제 벤츠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쵸. 소나타의 역할을 하는 그런 메인 차인데 벤츠의 E클래스 판매량이 4,941대라는 게 놀랍고요. 또 놀란 건 뭐냐면은 옆에 보시면 테슬라 전체 판매량이 1,349, 렉서스가 1,312, 볼보가 1,282, 아우디가 996입니다. 제가 저걸 왜 써놨냐면은 네 개 브랜드 전체 판매량보다도 E클래스가 더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 나고 벤츠 지금 욕하고 뭐 이렇게 벤츠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이런 부분 욕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할인을 많이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난 모르겠고 그냥 살란다 라면서 지금 많이 샀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깡패다. 가격이 깡패야. 할인이 깡패입니다. 가격이 깡패다. 네. 와, 진짜. 근데 이게 올바른 소비인지는 조금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근데 그 우리가 벤츠가 좀 이미지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안 팔렸을 거라는 그렇죠. 선입견이 있었지만 결국 할인해주니 다 사더라. 네. 알겠습니다. 맞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3프로 뉴스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